이해할 내용은 경계선 성격장애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싶은, 설명하고 싶은 성격장애 중에 경계성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이 좀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쉽게 만나게 되면서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당황하는 케이스여서 이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경계성과 자기애성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상담소에서 대부분의 만나는 내담자들을 거의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근데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포함한다면 이제 강박, 우울성 강박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일반적인 심리상담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좀 어려운 케이스는 그냥 여기 다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조금 실전적인 설명이면서도 그냥 경계선 성격장애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듣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통찰적인 그런 단계에 있다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예시를 제가 직접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사례를 활용해도 좋다라는 어, 동기를 얻어서 한 내담자에게 약 500회에 달하는 장장 10년간의 어떤 상담 기록을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전형적인 BPD 환자였거든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죠. 저희가 줄여서 경계성을 이제 BPD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전형적인 경계성이었고 지금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제 경계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어서 경계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어느 정도로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단적인 사례 연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책을 봐서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경계선에 대한 진짜 좋은 책 있죠. 두 권을 추천할게요. 노란 색깔 표지 책인데 경계선 내담자를 위한 전이치료일 거예요. 전이치료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란색 표지예요. 그 책 하나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경계성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실전적인 기법이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 꼭 경계성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격장애 치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이 자극받지 않고 비난받는다고 자극받지 않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여러분의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다면 읽으셔야 할 때 책, 잡았다 네가 술래야라는 책이 있거든요. 약간 만화 같이 그려진 있던 일러스트가 있었던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은 제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고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가까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실제로 내담자들한테 추천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통찰의 6단계 얘기했었잖아요. 1, 2, 3, 4, 5, 6단계 중에서 2, 3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 책을 추천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매우 이해되었다. 완전 내 얘기더라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책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건 적어도 그 사람이 한 4단계 정도 통찰 단계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책을 읽어도 본인의 이야기인데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면 뭐 책을 좀 추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통찰의 6단계는
아주 자주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격장애는요, 책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낸시 맥윌리엄스가 쓴 정신분석적 진단이라는 책 보셔도 거기에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 해서 소개가 되는데 히스테리, 연극성, 경계선 다 한 묶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증상에 따라서 혹은 뭐 어느 정도 신경증 쪽에 있느냐, 정신증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그 세 가지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고 치료하셔도 좋고요. 굳이 뭐 이렇게 어, 좀 나눠본다? 나눠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로 볼 때 TCI로 만약에 본다고 해볼게요. TCI로 볼 때 어떻게 다르냐? PCI로 볼 때 이렇게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세 가지 기질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기질 중에서 연극성은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는 낮고 사회적 민감성은 높아요. 그리고 수동 공격성은 세 개가 다 높아요. 경계선은 자극 추구랑 위험 회피까지는 높은데 사회적 민감성은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전에서 만나보면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제 내담자들한테 제가 이제 진단한 친구들한테 요거 TCI를 시켜보면 경계선 성격장애가 뚜렷하지만 뭐 HHH 수동 공격성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세 가지 안에서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더라. 하지만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극 추구가 다 높다. 자극 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어서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되게 충동적인 거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화도 많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몰입도 굉장히 잘하고요. 이 유형은 대부분 다 자기 초월이 되게 높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에도 감정이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은 가지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치료적으로 그 구분이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낸시 맥윌리엄스처럼 이 세 가지를 그냥 히스테리성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지지적으로 제가 이제 지지와 통찰적인 걸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지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들에게는 자극 대신에 안전기지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는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의 안전을 의미하는 걸까는 다양하긴 한데요. 정말 다양하게 내가 상담사가 본인의 안전을 위협할 거라고 불안해해요. 뭐 나를 이용할 거다. 뭐 이것도 있고요. 나를 성적으로 유혹할 거다. 이것도 있고. 뭐 버릴 거다. 짜증나게 하면 나한테 나 미워하고 버릴 거다. 이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거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좀 잘 담아줄 거야. 우리 비혼식 표현대로 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천천히 생긴다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경계선은 때로 처음에 왔을 때 상담사를 바로 좋아하는 느낌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오늘 한 번만 얘기했는데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아주 믿음이 간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등등 되게 어떻게 보면 음, 뭔가 매력 있게 말을 하시는 방법도 되게 잘 알고 있고요. 뭔가 유혹적으로 말한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한 마음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 100회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월화수목금 아무 데나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을 찾을 때 뭐 오지 말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 정도는 최소한 생기는 것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통찰적인 그런 포인트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통찰적으로는 자신이 일단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네, 이들이 자, 경계인, 잡았다 네가 술래야에서 경계성 성격장애를 경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비경계인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경계인들, 그 경계성 성격장애에 노란하고 있는 비경계인들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경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들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해요. 내 여자친구가 똑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경계성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들의 말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걸 머지않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조금만 깨어서 들으시면 이들이 맥락과는 아무 상관없이 조금만 연결성이 있으면 두 주장을 그냥 연결해서 이것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연결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계속 그 주장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너의 말에 모순이 있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매우 필요해요, 통찰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사기 전까지는 깨닫게 해줄 수가 없겠죠. 이걸 깨닫지 않으면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혹은 떠나가지 않더라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는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사실 괴로움이 뭐냐면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혹은 일정 거리 이상으로 사람들이 본인을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이분들의 슬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들은 처음 봤을 때 되게 불안해 보여요. 네, 혼란스러워 보이고요. 불안하니까 혼란스럽겠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만다면 뭔가 갈팡질팡하고 한 가지를 꾸준히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해요. 뭐 관계에 있어서든 업무에 있어서든. 이직을 되게 자주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애인을 자주 갈아치우는 방법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유기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돼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기 전에 뭐 내가 먼저 떠난다든지. 그래서 이들은 아주 자주 이별을 했더라도 상대방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실제로 버림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버리고 싶어 했느냐 아니었느냐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이렇게 마주할 때 슬프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자기애성이 때로는 더 슬프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슬픈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어떤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흥분을 잘하고 또 강렬한 느낌을 주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몰입이 되게 잘 되고, 물론 뭐 몰입이 잘 된다고 다 경계선인 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자극에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두 가지 정서에 둘 다 되게 예민한데 저는 죄책감은 이들이 느꼈다고 말하는 죄책감은 실제로 미안하거나 정말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죄책감이 느껴진다라거나 어, 제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말 거의 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 사람이 떠나갈까 봐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방어적으로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자주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엇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느냐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애성은 자기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해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그 지위가 낮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조금 덜 성공했다거나 우리 집이 쟤네 집보다 더 좁다거나 이거를 아주 디테일한 수준까지 나눠서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자기애성은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그러니까 뭐 평수는 저 친구랑 똑같지만 우리 집이 조금 덜 역세권이야. 뭐 이거에도 수치심을 느끼고요. 뭐 하여튼 나이가 더 어려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더 많아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수치심을 느끼기 위한 모든 계산 혹은 느끼지 않기 위한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애성인데 경계선의 수치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경계선의 수치심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경계선 성격장을 좀 먼저 좀 강의하려고 했기도 하고 항상 경계선을 제일 먼저 강의하는데 가장 포션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경계선의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을 가지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외롭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이게 엄청나게 커요. 내가 밥을 예를 들어서 혼자 먹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밥을 나랑 먹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밥을 혼자 먹는다. 아무도 나랑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행을 혼자 간다. 뭐, 예를 들면 미혼이다. 그러면 아무도 나랑 결혼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것은 혼자 남겨졌다.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다?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외로움에 대한 수치심, 혼자 남았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피해가냐면 제가 오른쪽에 이제 방어를 쭉 써놨는데 이 혼자가 되었다는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나와 1대1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관계를 엄청나게 추구해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나랑 딱 붙어 다니는 단짝이 필요하다든지 애인도 꼭 있어야 돼요. 없어지면 바로 다시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인이 없다는 것은 꼭 내가 그냥 나는 애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아무도 나랑 사귀고 싶어 해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뭐 배우자 찾기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1대 다 혹은 다대 다로 엮이는 관계에 대해서 중요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좀 힘들다거나 근데 자기애성은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랑 있을 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리더도 잘하고 뭐 반장도 잘하고 뭐 휘어잡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띄우는 거 뭐 이런 거 분위기 띄우는 거 뭐 경계선도 잘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자기애성은 좀 그런 거를 더 잘한다면 경계성은 그 1대1 관계에만 굉장히 중요도를 많이 부여하고 다대일 관계라든지 다대다 관계에서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 데선 재미를 잘 못 느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랑 되게 여럿이서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증상을 딱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러면 경계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되게 많은 범위에서 나타나야지 경계선 성격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흥분되고 강렬하게 이제 자극이 되게 예민한 하이퍼 센서티브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약간 그들이 타고나는 기질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본인을 어떻게 방어하냐면 이건 좀 건강하게 방어하는 경우. 명상이나 운동, 생각을 없애는 거 그런 것을 하면 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 잘 다스리고 사는 고기능의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명상이라든지 뭐 운동 중에서도 막 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요가나 뭐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들, 뭐 필라테스도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수영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러니까 오래 걷기 이런 것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어하냐. 여기가 이제 가장 이들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유기불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들은 다 짝을 찾았는데 나만 없다. 남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나만 없다. 남들은 다 뭐가 있는데 하여튼 나만 없다. 네, 사람이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냐면, 자, 자기일성은 어떻게 방어하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유혹이 돼서 내 주변에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성취를 하려고 한다거나, 돈이 많아지려고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데, 아니면 능력이 좋아지려고 한다거나, 그런데 경계선은 조금 약간 방어 접근이 달라요. 이들은 삼각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해요. 아주 매우 심해요. 예를 들면, 저 남자가 그냥 나를 사랑해. 일단은 저 남자가 저 여자보다 나를 사랑해. 혹은 저 남자가 자기 엄마보다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항상 삼각관계에서 승리를 계속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상대방이 더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대1 뭐 배우자 관계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다거나 계속 트집을 잡고 너가 나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족해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룰 사례에서도 이 사례지만 항상 문제가 있는 애인을 만나요. 문제가 없으면 나를 만나지 않을 거거나 혹은 나를 떠나갈 테니까. 근데 그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자기애성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야는 저 사람이 나보다 성취한 게 저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못해. 돈을 덜 벌어. 혹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보다 뭐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게 자기애성들의 방어거든요. 근데 경계선은 보다 더 원초적인 느낌으로 방어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생겼더라. 그럼 갑자기 마음에 안심이 돼. 그 남자가 나보다 키가 작더라. 그 남자가 나보다 뭐 어떻더라. 이렇게 외모를 차라리 본다거나 뭐 아니면 뭐그 사람이 나보다 더 뭐 잘해주지는 않더라. 이런 관계적인 거에 훨씬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 사람들이 매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조금 다른 거죠. 또 보다 보면 아주 또 비슷한 면들도 많습니다. 그 자기애성과 경계선은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하듯이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해지면 그렇습니다. 심각해지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데 특히 저렇게 그 파워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방어는 평생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저거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내담자가 왔다, PD가 왔다, 그러면 저 부분을 꼭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치료적 지지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지는 어떻게 하고 통찰은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유기불안이 정서라고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매우 됩니다. 너 오지 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담사가 사실 오지 마세요 이러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근데 처음 왔는데 한두 번 봤는데 아, BPD이고 아까 통찰의 단계도 2단계 정도밖에 안 되어 보여요. 말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 선생님은 저보다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다른 상담사분한테 제가 잘 연결을 해드릴게요. 거기 그 선생님이 훨씬 이 케이스를 잘 다루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하려면 무조건 초반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다. 그러면 1, 2회기 때 바로 트랜스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하다가 하면 되게 많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되게 상처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경계선은 오게 되었고 내가 한 번 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상담은 종결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되게 중요하죠. 병리적 요구는 거절하는 거. 예. 내일도 오고 싶고 제가 이렇게 원할 때 아무 때나 오면 돼요. 뭐 이런 거 구조화 특히 무너뜨리는 것들. 상담료를 후불로 내면 되지 않나요? 이런 요구를 정말 놀랍게도 BPD는 해요. 보통 안 하잖아요. BPD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병리적인 분들은 이거 거절하면 바로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리적 요구를 거절하시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분들은 규칙이 진짜 없이 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인데 규칙을 지킨다. 자기 통제를 어느 정도 한다. 뭐 예를 들면 회사에 그래도 뭐 지각을 하지 않고 꼬박꼬박 가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저축이 된다. 경계선인데 저축이 된다? 그거는 진짜 고기능이에요. 고기능 내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선 성격 구조가 있어서 매우 다양한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자기 통제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지각 같은 거 하지 않고, 병가 같은 거 제대로 쓰지 않고, 성실하게 다니고 있으면서 돈을 모은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추가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충동적으로 돈이나 정서나 시간을 막 써요. 내가 갑자기 땡기면 몇 박 며칠 그냥 뭐 병가를 쓰든 뭘 쓰든 뭐 회사 뭐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분은 아 적어도 2단계는 아니다. 최소 3단계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분들의 규칙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의 규칙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업무적인 성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성취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규칙을 계속 알려주고 그걸 지키도록 유도해야 돼요. 가장 많이 상담 시간 변경하는 그 성격장애거든요. 되도록이면 네, 정해진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니면 그냥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우는 것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애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애성은 아니에요. 자기애성은 오히려 규칙을 한번 싹 발로 밀어버릴 때, 그럴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관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대1에 강하게 결속된 관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겠지만 관계라는 건 사실 다양하다. 친구도 내가 조금 친한 친구 있고 많이 친한 친구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애인이랑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뭔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치료적 통찰을 하면서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D도 실제로 사례 보시면, 아,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오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